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결혼하지 않는 도시, 신경진 지음 마음서재에서 펴낸 책입니다. 작가의 말. 사랑과 결혼은 언제나 매혹적인 테마입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 주제가 우리 삶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랑 없는 인생과 고통스러운 결혼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결혼하지 않는 도시는 우리 시대의 사랑과 결혼의 의미를 추적해 가는 소설입니다. 시간에 따라 사랑의 의미는 달라졌고 결혼의 인식도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과 중년층, 청년층은 여전히 결혼 제도를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녀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갈등도 이젠 식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믿음이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화는 남녀 주인공의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독자들은 아름다운 결말을 기뻐했습니다. 결혼의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환상적인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전통과 보수라는 낡은 외형이지만 삶을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험이고 주술적인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이 된 지금, 청년들은 스스럼 없이 비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선언에는 정치나 경제, 문화나 시대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의식과 감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구와 육아정책 같은 사회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멍청해지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정신이 위태로워진다. 이전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오랜 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으로만 판단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결혼 제도를 둘러싼 현대의 고정관념은 반드시 새로운 사색과 결단을 통해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를 거부하는 종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결혼을 둘러싼 끊임없는 고찰에 기반해 우리는 언젠가 다양성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결혼이 가진 현실과 허황의 경계 역시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작품이 그 행로의 첫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과 결혼이 갖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고.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해답을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둘째 날, 해운대 바다는 불타는 태양 아래 진녹색 파도를 밀어내며 지친 사람들을 유혹했다. 해변에서는 한때의 젊은이들이 바다로 뛰어들고 있었다. 하욱은 신부 뒷발치에서 어촌 풍경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말없이 앞만 보며 걷던 영임이 걸음을 멈췄다. 이제 와서 어쩌자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베트남전 참정 용사인 하욱은 어린 신부 앞에서 머뭇거렸다.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실? 질문을 되받은 하욱은 고통스러웠다. 당신 형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이 평생 빚진 거라고? 하욱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형은 그런 남자가 아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 같은 얼굴을 지녔지만 형제는 실제 닮은 데라곤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아내도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똑같은 외모의 형제 중 하필이면 동생을 소개받았을까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형 상욱은 지적이고 다정했다. 반면 하욱은 게으르고 욕심이 많았다. 그들은 아폴론과 헤파이스토스처럼 혹은 안평과 수양처럼 형제이면서도 달랐다. 지금 당신 눈앞에 뭐가 보여요? 영임이 도로변 좌편에서 해산물 파는 해녀 무리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여자들은 목에 들은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생선 위로 추락하는 파리를 쫓고 있었다. 하욱은 가난한 사람들이 싫었다. 당장이라도 신부의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 태양볕을 피하고 싶었다. 호텔 라운지에는 달맞이 언덕 골프장에서 스윙을 즐기는 특권층 신사들과 화려한 옷으로 지장한 부인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하욱은 그들이 부러웠다. 현대의 코티나와 피아트를 타고 내려온 피서객들은 올림포스 신전의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는 아폴론의 황금마차 같은 차들을 바라보다 버스로 신혼여행을 온 자신과의 신분 격차에 쓰라린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 순간에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유력 신문기자가 된 이력도 빛이 발했다. 뭐가 보이냐고요? 영임이 재차 물었다. 하욱은 어이가 없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검게 그을린 노점 상인들과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뿐이었다. 어촌 뒤로는 논밭이 펼쳐졌고 하늘 끝에는 무분별한 벌목으로 민둥산이 보였다. 당신 월남에서 받은 돈 아직 통장에 있다고 했죠? 하욱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하면 살림집에 보태기 위해 남겨둔 돈이었다. 내 혼수와 합쳐 여기다 땅을 사요. 여기다 땅을 사라고? 그래요.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해변에서 멀지 않은 밭을 알아봐요. 운이 좋으면 꽤 넓은 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농사를 짓겠다는 거야? 미쳤어요? 땅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은 다 논밭이지만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 극동 호텔보다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거란 말이에요. 신부는 환상을 보고 있었다. 이 외진 어촌에 무슨 호텔이 필요하단 말인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꼬박 하루가 걸린 대장정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월남 정글 속에 버려진 국군 전우들의 시체를 찾아 헤맨 대가를 겨우 이 어촌 밭대기에 묻어버리자는 말인가? 이제 집안일은 내게 맡기고 당신은 당신 할 일이나 해요. 하욱은 영임이 더위를 먹어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자신의 고백에 충격받아 제정신을 잃은 것인지도 몰랐다. 대학도 직장도 모두 형의 도움으로 구했다는 고백을 듣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자는 없었다. 하욱은 수험장으로 걸어가는 상욱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15분 먼저 태어난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기 위해 대리 시험을 쳤다. 수험장을 나온 후 형은 재수생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영임은 사랑을 믿지 않았다. 오직 어리석은 여자들만이 사랑이라는 몹쓸 전염병에 걸려 순결을 잃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향 청도에서 이름 높았던 언니의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탈출을 꿈꾸었다. 과수원집 순이 언니는 온양온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10살이나 많은 남편에게 매를 맞았다. 남편이 몽둥이를 들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매를 맞아 온몸이 퉁퉁 부어오른 여자는
어둠을 틈타 친정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출가 외인이 돌아오는 것을 반기는 친정 식구는 없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 쪼그리고 앉아 원망 섞인 눈길로 하늘을 바라보던 순이 언니. 영임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남편은 여자의 미모에 반해 넋을 잃고 마을을 배회하던 사내였다. 사춘기 소녀는 하룻밤 사이 순진한 공무원이 짐승으로 돌변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 모든 게 사랑이라는 악성 종양이 일으킨 비극이었다. 남자들은 성욕과 사랑을 혼동했다. 그들은 여자를 소유했다는 기쁨을 느끼는 순간 아름다움이 소멸되었음을 알고 권태로 몸을 떨었다. 권태는 분노로, 분노는 폭력으로 여자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왔다. 영임은 고향집을 떠나 대구의 야간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낮에는 방직 공장의 백열등 아래서 미싱을 돌렸다. 밤에는 교실 책장에 엎드려 쪽잠을 잤다. 그녀는 남자를 믿지 않았고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지도 않았다. 그러나 졸업을 코앞에 두고 무적의 바이러스 백신이라도 맞은 듯 경계심을 잃었다. 회식 자리에서 만난 대학생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남자는 여름방학 동안 삼촌 회사에서 용돈을 벌며 트럭을 몰았다. 훤칠하고 서글서글한 눈매, 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청년이었다. 그의 매끈한 서울 맛이 회식 자리에 나온 어린 여공들의 가슴이 뛰었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영임은 자신이 경쟁관계에 놓인 여자들을 물리치고 신데렐라가 된 듯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여름이 가기 전까지 총 3번의 데이트를 한 후 그녀는 포항의 어느 산사 아래 민박집에서 순결을 잃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남자는 묘한 미소를 흘리고는 혼자 계곡으로 내려가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담갔다. 곤충이 기승을 부리는 날이어서 모기장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학생 오빠가 이 그늘집 민박집으로 동료 여공들을 데려왔다고 확신했다. 사랑이라는 질 나쁜 전염병에 걸린 자신이 미치도록 싫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듯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더 이상 그녀는 청로, 깡촌에 사는 소장농 딸도 대구 방직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공순이도 아니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했다. 미운 여성이 버티기에는 고된 일을 도맡으며 쌈짓돈을 모았다. 신용이 쌓이자 포목점 상인들의 개 모임에서 개주를 맡았다. 달러 이자를 받는 돈놀이는 체질에 맞는 돈벌이 수단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은 누구나 경상도 똑순이를 찾았다. 그녀는 수년간 모은 돈을 투자해 여대 앞에 옷가게와 화장품 가게를 열었다. 불과 20대에 자기 이름을 내건 점포 사장님이 된 것이다. 순진한 부잣집 여대생들은 처녀 사장에게 영혼을 빼앗긴 채 값비싼 화장품과 옷을 사들였다. 영임의 혈관에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인의 피가 흘렀다. 그러나 돈이 쌓이고 가게를 늘린다 해서 행복까지 함께 커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여대생들이 졸업 후 더욱 유복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들은 추억에 잠겨 남편의 자가용을 타고 가게를 방문했다. 양키 가수에게 빠져 비명을 지르던 여자아이가 하룻밤 사이 중소기업체 며느리가 되거나 의사, 변호사 부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은 육체 노동으로 쳇바퀴를 도는 영임에게 일종의 마법과도 같았다. 그녀들이 호사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고 떠난 자리에는 질투심이 타올랐다. 심사숙고 끝에 영임은 결심했다. 그해 겨울 대입시험에 응시해 논밭으로 둘러싸인 한 여자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에는 등록금만 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이 즐비하던 시절이었다.
영임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대학생이 돼서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다. 시장바닥에서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장돌뱅이라는 멍에를 벗을 수는 없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산전수전 다 겪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었다. 그녀는 졸업하기 전까지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 노력했다. 신촌 가게를 정리하고 고향 청도에 과수원과 목장을 사들였다. 소장농이었던 아버지와 두 오빠는 몇 년 되지 않아 고향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유지로 변신했다. 시퍼렇게 멍인 듯 얼굴을 숨겼던 순이 언니의 사과나무 밭도 이제 그녀 소유였다. 영문학과에 입학한 영임은 제임스 조이스도 모르고 T.S. 엘리엇도 몰랐다. 그녀가 머릿속에 입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문장은 셰익스피어의 명대사 두 줄이었다. 하나는 영문과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햄릿의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였고, 다른 하나는 남편에게 살인을 독려하는 맥베스 부인의 대사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다 였다. 그런데도 졸업하는데 걸림돌은 없었다. 졸업을 앞둔 시즌에는 중매쟁이가 가져온 이력서를 받아들고 남자를 골랐다. 결혼은 무모한 도박에 가까운 자유연애와는 달리 달콤했다. 그녀는 남자들의 직업과 사회적 배경을 저울질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다. 모험심이 강해서 공무원과 의사, 변호사 등 안정적인 직업에는 덜 끌렸다. 그녀에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줄 강한 남성적 매력의 소유자가 필요했다. 1960년대 후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채빈국의 일원이었다. 북한 괴뢰정부보다는 가난한 자유대 안에서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리라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사회적 계층과 신분이 끊임없이 바뀌는 모습을 보며 시장의 바닥의 생리를 배울 수 있었다. 영임은 라이방 선글라스에 군용 지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육군 소장의 사진이 마음에 들었다. 하욱의 이력을 꼼꼼히 뜯어보며 월남 정글을 헤맨 초급 장교의 활약상을 머릿속에 그렸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에서 살아남아 훈장을 받은 남자였다. 이런 남자라면 어떤 위험에도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는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이자 신문사의 기자였다. 문물을 동시에 갖춘 남자에게 그녀는 비로소 인생을 걸어볼 유혹을 느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영임은 남편 하욱과의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해운대 모래사장 위를 떠돌던 열기를 기억한다. 그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지었다. 그녀는 남자의 야심과 무분별한 욕망에 분노했다. 대리시험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마저 형의 도움으로 구한 남자의 위장술은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한 속임수였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더니 딱 그 꼴이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도 치른 후였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속셈인지 알 수 없었다. 영임은 상견례 자리에서 남편의 형을 보고 그로테스크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신랑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한쪽 구석에 외따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실패한 고지생이 시아주버니가 된다니 섬뜩했다. 쌍둥이 현재를 번갈아 바라보니 영혼이 둘로 분리된 인격체를 본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눈치 빠른 자신이 왜 그때 모든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까? 영임은 상옥에 처라는 배불뚝이 여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강원도 산골에서 상경해 이름 없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벌이에 매달린 초라한 이력은 시골집 뒷간에서 풍기는 악취처럼 메스꺼웠다. 가까이 있으면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여자의 능청스러운 웃음과 펑퍼짐한 몸에서 기어나오는 것 같았다. 상견례를 끝낸 날, 영임은 시집가는 반드시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표독스러운 시어머니와 무능한 시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얽힌 뿌리 깊은 혈연관계. 그녀는 살 속을 파고든 기생충의 역겨운 비린내를 감지했다. 그것은 결혼이 몰고 온 최초의 먹구름이었다. 시집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신랑이 성급하게 전날 밤부터 고백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 엄청난 사기극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타오르는 증오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포항의 산골 민박집에서 바람둥이 대학생에게 순결을 잃었을 때도 이처럼 많이 울지는 않았다. 결혼은 미치광이의 난동이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영임은 잠든 하옥을 내버려 두고 동이 트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장엄한 일출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켰다. 영임은 눈부신 풍경에 넋을 잃을 정도로 충격받았다. 불현듯 그녀는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후 해변을 병풍처럼 펼치고선 전설 속 거인 같은 고층 건물들의 환영을 보았다. 어촌의 아름다운 해변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황금처럼 빛나는 모래사장은 가치를 잴 수 없는 진기한 보고였다. 영임은 보석들을 캐기 위해 모래 위로 몸을 던졌다. 그 순간 자신이 더는 패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전율했다. 읍장 아들에게 시집간 과수원댁 순이 언니는 매를 맞고 쫓겨났지만 자신의 결혼 생활은 출발점부터 달랐다.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인류 신문사 기자의 아내였다. 한편 이 멍청한 남자는 전날 밤 자진해서 자신의 목에 목줄을 걸며 노예가 되었음을 선언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결혼 생활의 주도권은 이제 저승 문턱을 넘기 전까지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영임은 호텔방 창가에 기대 모래사장 위로 펼쳐진 거대한 물거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목류병에 걸린 맥베스 여왕처럼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영어로 내뱉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일 뿐이다. 1970년에 정부는 1000만 평에 이르는 영동지구 땅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했다.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의미에서 영동이라고 불린 이 땅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쪼개서 수십 년은 이어질 부동산 불패 신화를 쓰게 된다. 강남은 기회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당신의 어리숙한 시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상습 침수 지역으로 뽕나무나 키우던 무지렁이들이 사는 땅에 무슨 영광이 있겠냐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다. 영임은 달랐다. 그녀는 해운대 바다에서 본 고층 빌딩의 환영보다 더 거대한 군단이 진군해 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시골집과 전답을 팔고 친정 식구들을 모두 서울로 불러들였다. 굶어 죽을지라도 땅을 사수하라는 서울 막내딸의 명령이 내려졌다. 친정 식구들은 각각 신사동과 양재, 잠실 일대에 흩어져 말뚝을 박았다. 그녀 자신은 반포와 강남 터미널 일대에 밭을 샀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일은 유력 신문사 기자의 아내에게 누워서 떡먹기였다. 처녀 시절 달러이자 놀이를 하며 돈을 불린 경험이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그녀를 승자로 만들었다. 라이방 선글라스가 어울리던 장군이 죽자 새로운 젊은 군인들이 전권을 잡았다. 한강은 넓고 깊어졌으며 강을 건너는 다리의 수도 빠르게 늘어갔다. 가까운 미래에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녀는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아 한강을 내려다 보며 살았다.
신군부가 언론인들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냐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사속지망, 집안의 대를 이을 희망. 아이를 낳지 못한 영임은 실패자였다. 낭만주의의 거짓 신화인 사랑을 믿지 않는 탓에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옛 여인의 삼종 지도를 무시했다. 재산을 불린 그녀가 새 시대의 여왕이었다. 가족은 충실한 병사가 되어 지위를 받았다. 시집 식구조차 눈치를 보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신혼여행 첫날 밤 치유 불가능한 목석이 되었다. 육체는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품은 적군의 사신이었다. 오르가슴에 떨거나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식의 과장 표현에는 반감을 품었다. 섹스는 무익한 일방통행이었다. 침실 정등이 꺼지면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달콤한 사랑의 미러 대신 거친 폭력만이 파도처럼 들이쳤다. 남편의 경직된 몸을 풀어주는 묘법을 영임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게 포항의 음침한 민박집에서 사라진 소중한 무엇 때문인지도 몰랐다. 대학생 오빠의 달콤한 서울 마시는 그날 밤 귓속을 간지럽히지 않았다. 그 대신 발정난 수컷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음만이 들렸다. 그녀는 남자의 생리적인 욕망을 혐오했다. 사랑은 섹스로 완성되지 않았다. 관계가 끝나면 서둘러 남편의 어리둥절한 눈빛을 뿌리쳤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 몸속으로 들어온 타인의 흔적을 지웠다. 그런데도 영임은 아이를 원했다. 사속지망도 삼종지조도 불신했지만 자식에 대한 원초적인 열망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신화의 노예였다. 안정적인 남편과 경제적인 토대를 확보한 그녀에게 있는 유일한 결핍은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였다. 그녀는 품에 안고 찍은 아기 사진을 거실벽에 내걸어 자랑하고 싶었다. 솜털 가득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엄마의 미소는 결혼이라는 위험한 거래가 최종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장하는 증거였다. 그러나 신은 불공평했다. 시간이 흘러도 노력을 해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침내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육체에 의학적 불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붙였을 때도 돌팔이라며 증오할 뿐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임은 남편을 책망하며 모든 책임을 그에게로 돌렸다. 전쟁통에 수상한 약물을 투여했거나 이국의 밀림에서 독버섯을 먹어 불구가 된 것은 아니냐며 따졌다. 동금 시간마다 술 취해 기가는 남편의 와이셔츠에는 값싼 여자들의 냄새가 묻어 있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했던 그녀는 후각에 민감했다. 그래도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사내들의 세상이었다. 새벽에 몸을 더듬는 남편을 밀쳐냈다. 차라리 남편이 집 밖에서 생리 본능을 해결하고 귀가하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사정이 어찌됐든 그녀에겐 아이가 필요했다. 결혼은 종족 번식과 재산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으니까. 그녀는 고통을 감내하며 남편을 받아들였다. 행복한 가정에 아이의 부재는 치명적인 결핍이었다. 미칠 것만 같았다. 한낮에 게으른 강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괜히 헛구역질로 기머거리 삼신할미를 저주했다. 일찍 결혼한 시아주버니는 4명의 자식을 보았다. 영임은 그들 부부의 자식복이 부러웠다. 기막힌 계획이라도 세운 듯 아들딸 순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은 시집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작은 회사에서 경리를 보던 중졸의 여자가
어떻게 최고 명문대를 졸업한 법대생을 만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세상살이는 까막눈에 가까운 이들 부부가 이렇다 할 불화 없이 화목하게 지낸다는 남편의 이야기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비난에 상처 입지도 않았다. 여자는 10여 년간 시험에 낙방한 남편을 하늘처럼 섬겼다. 쌀이 떨어지고 월사금이 밀려도 여자의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죄의식 없이 시집식구에게 손을 벌렸다. 남편이 고시에만 합격하면 모든 빚쯤이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공수표를 날렸다. 남편 덕으로 기자가 된 시동생을 바라보는 동서의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드러났다. 영임은 순박한 맏며느리로 대접받는 여자에게 첫 만남부터 적의를 가졌다. 그렇다고 몰래 형님네 가족을 돌보고 있는 남편을 질책하지는 않았다. 그 정도 분별력이 없지는 않다고 자위하며 화를 삭힐 뿐이었다. 셋째 아이의 입학이 다가오자 시아주버니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고시 공부를 접었다. 충격받은 아내가 속절없이 눈물을 쏟아내며 만류해도 그는 쌍둥이 동생을 찾아가 취업 알선을 부탁했다. 영임은 남편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라고 말했다. 어찌됐든 형네 부부가 가난해지면 자신에게도 부담이라서 자선을 베푼 것이다. 결국 상욱은 한 중소기업의 과장 직함으로 일을 잡았다. 이 이야기는 동생이 승승장구하면 형도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동생은 그렇게 평생 형의 신세를 갚았다. 그러나 직장을 얻어도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6 식구가 배부르게 먹기는 불가능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름꾼처럼 고시 합격만 기다리던 동서의 인내가 결국 바닥을 드러냈다. 그녀는 매일같이 시집 어른들을 찾아가 분통을 터뜨렸다. 대책 없이 아이만 줄줄이 낳은 신세를 한탄하며 남편을 원망했다. 영임은 제께에 넘어간 어리석은 여자를 고소해하며 보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와 눈을 마주치며 놀았다. 시집에서 돌아온 영임은 새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웃던 여자아이의 얼굴을 떠올랐다. 아이를 낳으면 그런 예쁜 딸을 낳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에서 루코코 시대의 공주처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야간학교에 다니며 미싱을 돌려야만 했던 자신의 유년 시절에 대한 보상 욕구였다. 잠이 깬 새벽, 영임은 한강을 내려다보며 위스키를 마셨다. 안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곤히 잠든 하욱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그 계집애를 데려와야겠어. 걔는 내 딸이야. 며칠 후 신랑 정하욱과 신부 강영임은 큰집 막내딸 정선미를 양녀로 입양했다. 그 대가로 영임은 큰댁 부부에게 지난해 분양받은 잠실 소형 아파트를 넘긴다는 각서를 써주었다. 시집 식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손실은 늘 염두에 두고 있던 터라 만족스러운 계약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의식에 깃든 아기의 과거를 지우는 일이었다. 1살 배기 여자아이는 징슴처럼 뒤엉킨 사남매의 소란에서 벗어난 탓인지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잠들어 있었다. 태연이라는 이름 어때? 근사하지 않아? 하욱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예쁜 딸을 가짐으로써 결혼이라는 제도를 완성했다. 마침내 아내는 안도했고 남편은 기뻐했다. 영임은 아이를 사랑했다. 아이를 안으면 맥박과 체온으로 전달되는 파동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아이가 공주처럼 자라기를 원했다. 백화점에서 옷과 장난감을 사고 흔치 않은 최고급 아기용품을 구입했다. 유아침대와 유모차는 밀수입한 제품이었다.
탱크처럼 튼튼한 유모차에 태윤을 싣고 나서면 아이를 둘러엎고 나온 이웃 여자들의 시샘 어린 시선이 쏟아졌다. 그녀는 특급 호텔에서 친지와 지인들을 초청해 아이의 생일을 축하했다. 베르사유 궁전의 공주처럼 아장아장 걷는 태윤을 바라보는 가슴은 파티가 끝날 때까지 진정되지 않았다. 영임은 남녀 간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달랐다. 아이에겐 지고지순한 사랑의 피가 흘렀다. 귀엽고 예쁜 외동딸은 똑똑하고 튼튼하게 자랐다. 태윤이 울음을 터뜨리면 온 세상이 무너지듯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영임은 담임 선생은 물론 교감과 교장에게 돈봉투를 돌렸다. 학교는 각종 표창과 상으로 보답했다. 태윤은 걸스카우트의 리더가 되어 엄마의 기대에 부응했다. 영임은 금지옥엽 외동딸이 자랑스러웠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도 태어나던 그녀는 태윤이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하는 모습에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당찬 계집아이의 꿈이 외동딸을 통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육체에 악담을 퍼부었다. 성인 남자의 우악한 근육에서 지배하려는 자의 광기가 한 몸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나 아이의 말랑한 피부와 투명한 혈관에는 속임수가 발붙이지 못했다. 딸이 자라날수록 영임은 거칠게 남편을 밀어냈다. 주도권을 쥔 그녀는 손쉽게 남편의 충독적 성욕을 통제할 수 있었다. 어차피 불모의 땅임을 선고받은 몸이라서 신랄 같은 기대마저 버렸다. 화목한 가정이라는 목표도 이룬 상태였다. 남편이 불시에 몸을 탐할 때 지독한 두통이 찾아왔다. 그녀는 성관계가 아내의 의무라는 주장에 비웃음을 흘렸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때는 아직도 첩첩거리는 일을 낭만으로 여기는 구식 남자들이 독점하던 시대였다. 그녀는 분하지만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지는 못했다. 여성지에서 오르가즘이나 쾌락에 대한 다양한 기사를 발견할 때면 콧방귀를 뀌었다. 추상적 관념의 사랑을 신성시하는 이들도 한심했지만 육체에 대한 노골적인 선동을 일삼는 이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술에 취한 남편이 새벽에 몸을 더듬을 때면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리를 피해 안락 의자에 반쯤 누워 남편의 어리석은 욕망을 저주했다. 거실 외벽에는 신문사에서 가져온 남편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대부분 출판사에서 보내온 책들로 하욱은 제목과 필자만 확인한 다음 그대로 책장에 올려놓았다. 그는 책을 읽지 않고도 서평을 쓰는 재주를 부렸다. 출판계에서 그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보며 영임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욱은 자신의 실력으로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재능을 도둑질해 얻은 부정한 노획물이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잘도 버텼다. 아니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다. 아내의 육체적인 반응에 무관심한 남자는 요령껏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 그녀는 때때로 남편이 쓴 기사를 읽으며 자신이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다. 글 속에는 남편의 세속적인 욕망이 드러나지 않았다. 난해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논점을 분산하는 글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영임은 바벨탑처럼 높아가는 책들의 무덤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다. 가슴이 답답하고 헛구역질이나 식욕마저 달아났다. 그녀는 태윤이 학교에서 돌아오길 기다렸다. 10살이 된 딸은 꽃봉오리가 터지듯 여자로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영임은 태윤을 조수석에 태워 학원까지 데려다주는 시간을 사랑했다. 태윤은 어린 새처럼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보고했고 운전대를 잡은 영임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반면 딸이 시무룩해져 돌아오면 자신마저 우울증에 걸린 환자처럼 괴로워했다. 며칠간 소화 기능이 떨어져 병원을 찾았다. 일주일간 처방약을 먹어도 어지럼과 소화 불량은 가시지 않았다. 건강한 체질을 물려받아 잔병치레가 없던 그녀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내과 전문의는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영임은 자신의 쓸모없는 자궁에 악성 종양이라도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진찰 의자에 앉았다. 질병은 행복을 시기하는 마귀의 장난이었다. 난치병에 걸려 모든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다. 처음에는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칼날이라도 박힌 듯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임신이라니 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영임은 당장 목이라도 조를 것처럼 달려들어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실제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전혀 다른 감탄사였다. 내가 정말 아이를 가졌다고요, 선생님? 하욱은 아내를 사랑했다. 이 자존심 강한 여자가 지닌 매력을 언어로 표현하기란 글쓰기가 직업인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외모가 화려하지도 내면의 개성이 특출하지도 않은 여자는 독특한 아우라로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그녀가 지닌 낙천적인 분위기에 동화돼 근거 없는 기대로 들떴다. 영임은 희망을 주었고 긍정의 메시지를 던졌다. 하욱은 그런 아내에게 의지했다. 해운대 바다에서 결판난 주종 관계도 만족스러웠다. 남보기에는 항복 선언일지 몰라도 그는 자신을 승리자로 여겼다.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는 여자들은 많았다. 그러나 빚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단기간에 자산을 2배, 3배 불리는 아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게다가 세상살이의 험한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는 여자는 의외로 순진했다. 그녀는 특히 성적인 면에 미숙했고 속임수에 곧잘 속았다. 성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부 생활에 하욱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는 자유연애라는 반질서적인 행위를 거부했다. 그리고 중매 결혼을 통해 사회가 용인하는 질서의 재생산에 몸을 바쳤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가치는 사회적 안정이었다. 개인이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욕망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결혼이었던 것이다. 결혼을 통해 감정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제거한 청년은 기성세대가 구축한 질서에 편승할 수 있었다. 신앙심을 잃은 현대인에게 배우자와 자식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받는 새로운 신이었다. 하욱은 신의 사랑과 가정의 평화를 저버린 독신자들이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혁명사상에 감염되는 것을 혐오했다. 독재자의 등장은 불가피한 역사적 발전 과정이었다. 아내의 임신도 결혼 생활에서 일어난 하나의 혁명이었다. 그것은 구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아내의 자궁에서 나온 아이는 아들이었다. 1980년대는 청년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는 번영과 평화를 보장받는 아름다운 시대였다. 하욱은 어느덧 신문에 독자적인 칼럼을 쓸 수 있는 유력 인사로 부상했다. 화염병이 난무하던 시절에 그는 묵시록과 같은 사설을 실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